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어제 일본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한 중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고, 미국은 행정부 내부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민생 경제 행보와 대미 외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들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공고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절대적인 권력을 쥐며 일당 독주의 시대를 열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스케줄 F를 다시 꺼내들었죠. 마치 19세기 미국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도입했던 역관주의, 즉 승자가 모든 관직을 차지하던 시절이 21세기형으로 부활하는 느낌입니다. 권력이 집중될 때 시장과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그 이면을 낱낱이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일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그야말로 역대급 압승을 거뒀습니다. 316석, 전체의 3분의 1을 넘겨내요. 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일본 정치사에서 괴물 같은 의석수가 나온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라는 건 참의원에서 법안이 막혀도 중의원에서 단독으로 재의결에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로서는 날개를 단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보수 본류가 국가를 완전히 주도했던 55년 체제의 초강력 버전이 재현된 셈이죠. 야당의 거물급 인사들인 오자와 이치로, 에다노 유키오 같은 인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걸 보면 일본 국민들이 지금 강한 리더십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56,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니 시장에 리스크온 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인 다카이치 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중국은 즉각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린젠 대변인이 군국주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가능성이나 개헌 움직임을 정조준한 겁니다. 마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팽창하던 시기, 주변국들이 느꼈던 그 긴장감이 2026년 동북아에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통인시장을 방문했는데요. 현장에서 민생 체감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으며 정책 성과가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닿아야 한다고 강조한 건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정권의 지지율과 직결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거 조선시대 국왕들이 미행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살피던 이정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설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1조 5천억 원을 일주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결정은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대외 정책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는데 규모가 3,500억 달러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넘는 전략적 투자기금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협력의 지렛대를 만들겠다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당시 우리가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경제 도약을 이뤄냈던 것처럼 이번엔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 반도체와 우주항공이라는 핵심 기물을 배치하려는 겁니다. 특히 이달 중 미국의 안보협상팀이 방한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한다는 소식은 경제를 넘어 안보의 틀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이재명 정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미국 상황은 더 긴박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들의 직무 보호를 사실상 없애는 스케줄 F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군요. 네, 스케줄 정책 경력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했지만 본질은 수만 명의 공무원을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관료 사회의 철밥통을 깨겠다는 의지인데, 비판론자들은 이를 전문성 파괴라고 우려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 중반 미국 정치의 고질병이었던 역관주의로의 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가 임명한 사람만 믿겠다는 트럼프식 충성심 정치의 결정판이죠. 이로 인해 연방법원이 소송으로 마비될 지경이라니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내부 진통 속에서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강력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3분기 성장률이 4.4%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출이 견인한 성적표입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AI 투자를 쏟아붓고 있는 게 주요했죠. 아마존과 알파벳 같은 거인들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의 철도가 깔리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이란과의 회담 직후 추가 제재를 발표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비즈니스 외교가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미국의 패권을 공고히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자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의 과학기술 혁신 단지를 시찰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핵심은 기술이라고 강조했죠. 네, 시 주석의 이번 행보는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의 성과를 직접 챙기며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외친 건데 이건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이 스푸트니크호를 쏘아 올리며 기술 패권을 다퉜던 스페이스 레이스의 AI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장벽을 쌓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디지털 만리장성 안에서 최첨단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녹색 저탄소 산업 매출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통계는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교적으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대1로의 결실이죠. 중앙아시아 5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우뚝 서면서 미국의 포위망을 서쪽으로 뚫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6년 APEC 의장국으로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재미있는 건 내부적으로는 자연보호구 조례를 강화하는 등 생태문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선진국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춘절을 앞두고 인난성 등지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문화행사는 내부 결속을 다지는 부드러운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유럽 소식도 빠뜨릴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정 기한이 6월로 언급된 가운데 러시아의 전략 변화가 눈에 띕니다. 독일 언론 보도가 흥미롭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고전적인 돌파가 아니라 적을 천천히 말려죽이는 소모전으로 전쟁 모델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호전과 비슷하면서도 현대화된 수-57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섞는 아주 잔인하고 정교한 방식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6월이라는 기한을 언급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전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심리를 읽었기 때문이죠. 역사 속의 모든 전쟁은 결국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는데 그 시계추가 이제 6월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군요. 2020년 이후 무려 9,400억 유로의 가치가 사라졌다고요.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에너지 위기와 무역 정책 변화가 독일이라는 유럽의 엔진을 쉽게 만든 거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독일이 겪는 가장 깊은 경제적 내상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젊은 층 사이에서 극우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사회적 불안이 극단주의를 키우는 역사적 법칙이 21세기 독일에서 재현되고 있는 건데 이에 대응해 행정법원을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과연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신흥 강국들로 눈을 돌려보죠. 인도가 이나노급 칩 설계를 공개하며 반도체 미션 2.0을 선포했습니다. 인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퀄컴과 손잡고 이나노 칩을 설계했다는 건 인도가 이제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나 콜센터를 넘어 핵심 설계 기지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11개 협정을 체결하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혔는데 이건 16세기 무굴 제국이 해상 무역을 장악하며 누렸던 번영을 첨단 기술의 시대에 재현하려는 야심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세 자매가 스마트폰 중독 문제로 자살하는 등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사회적 진통도 깊어지고 있어 인도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투자 우선순위를 전격 재조정했습니다. 2034년 월드컵과 2030년 엑스포를 위해 다른 프로젝트들을 보류했다고요? 비전 2030의 대대적인 업데이트입니다. 칼리드 알팔리 투자부 장관의 말처럼 이제 사우디는 선택과 집중에 들어갔습니다. 무분별한 확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벤트 성공에 올인하겠다는 거죠. 국부펀드 PIF가 민간 부문과 4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한 것도 경제의 다각화를 위한 체질 개선의 일환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번 돈을 단순히 쌓아두기만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사우디는 그 자본을 미래의 소프트 파워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를 도서전 명예 손님으로 초대한 것도 아랍권의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려는 문화 외교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3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피해 보상을 시작했고요. 일본 에너지 기업 에네오스는 한국의 바이오 기업 인수전에 뛰어들며 친환경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63조 원이라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비록 대부분 회수 중이라지만 디지털 금융시대의 보안과 시스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편 에네오스의 대경 ONT 인수 참여는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이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세기 말 석유 패권을 놓고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전 세계를 누볐던 것처럼 이제는 바이오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박 작가님과 함께 일본의 선거 승리부터 미국의 행정 개편, 그리고 인도의 반도체 굴기까지 전 세계의 역동적인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2026년의 세계는 권력의 집중과 기술의 혁신이 교차하며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본 강력한 리더십과 기술 경쟁이 결국 우리 시민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을 남기자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지만 그 뿌리를 지탱하는 건 결국 민초들의 신뢰다라고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정책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닿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활기차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